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씩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액자 밖에 있는데 액자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무방비 상태로 보는 것처럼요. 보통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대항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것이죠. 살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을 저는 하필 제 상견례장에서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저의 모든 상식과 개념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제일 먼저 무너진 건 아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아빠 많은 것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일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멋진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빠가 한 번도 누구에게 이유 없이 굽신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잖아요. 저희 아빠는 반대예요.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아빠는 들이받아요. 반면에 피해를 입고 있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해. 경비 아저씨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택배 날라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인사해라. 그런 아빠였기에 상견례 장에서의 아빠를 보고 제가 당황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시아버지 될 분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긴 했어요. 대놓고 저에게 가진 것 없이 몸만 올 거면 몸이라도 잘 가꾸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자기 아들 즐겁게라도 해줘라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에게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날도 남편 될 사람이랑 대판 싸우고 헤어지네 마네 했었거든요. 자기 아빠가 평생 거칠게 일하며 돈을 긁어 모으신 분이라 필터링이 안 된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결혼 날짜 다 잡고 예약할 거 다 한참이기도 하고 하도 빌길래 간신히 용서했죠. 그런데 상견례장에서까지 아나무인으로 저에 대해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깎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 두 분 다 얼마나 삶을 방치하며 빈대처럼 살면 딸 겨울에 아무것도 못 보탠답니까? 솔직히 다 뒤집어 엎고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글쎄 호응을 하며 오히려 빌빌거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사도님처럼 배포 있고 가지신 분들이 볼 때는 저희는 버러지 인생이죠. 그래도 워낙 마음이 하회와 같이 넓으셔서 미천한 저희 딸을 받아주신다니 저희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소. 허허. 뭐 내가 쟤한테도 가진 거 없음 몸으로 때우라고 하긴 했는데 사돈들도 가끔 내가 몸으로 때울 기회는 좀 드려야겠네. 그래도 바닥 인생 치고는 염치들은 약간씩 챙기졌어.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무 말도 않고 자기 아빠를 쿡쿡 찌르기만 하는 예비 신랑도 꼴보기 싫고 말입니다. 피가 다 바짝바짝 말라 죽을 것 같았던 그때 아빠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일어서서 따라 나섰어요. 아빠, 왜 그래? 저딴 말에 왜 비굴하게 굴어? 나 결혼 망칠까 봐? 이런 결혼 안 해도 돼.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러지 마, 아빠. 내가 미쳤어? 저딴 개후레 자식 놈들의 집에 널 보내게 그럴 생각 없어. 그런데 아빠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참고 기다려.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그렇게 아무 대답도 안 해주고 다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굽은 비굴한 등, 그 등을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저 어렸을 때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여튼 큰 돈을 잃으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좀 있고 아빠가 스스로 일군 것도 있었는데 다 잃으셨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저한테는 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5살 때쯤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했다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엄마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한번 가졌다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비교가 시작되거든. 비교가 불러오는 건 불행이야. 너는 애시당초 그런 게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는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엄마의 그런 성격을 닮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온갖 일을 하며 집을 건사하려 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자랐죠. 비록 없이 살았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지만 누구보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바닥으로 떨어진 삶을 수면 위로 건져 올리기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늪처럼 점점 가족들과 함께 침몰했어요. 결국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고모를 찾았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상견례 때 봤던 그 비굴한 구분 등은 고모를 찾았을 때 처음 봤어요. 당연히 그날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상견례 때 본 거였고요. 하필 그 등짝 때문에 옛 기억이 와르르 다시 나고 말았지 뭡니까. 고모는 아빠보다 6살 위였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저와 달리 위로 오빠 둘, 막내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저보다 1살 위였어요. 아빠와 엄마는 고모에게 저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지금도 기억나요. 누님, 진짜 밥만 좀 먹여주세요. 옷이나 신발은 한 번씩 저희가 사서 보낼게요. 밥 먹고 학교만 좀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형님, 저희가 누울 방 한 칸 마련할 돈이라도 벌면 바로 데려갈게요. 저희 혼자 버는 걸로는 정말 도저히 안 돼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밥만 좀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말에 고모가 툭 내뱉은 말은 참 지금 생각해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밥만 먹인다고 되니? 그래도 내가 피 붙이니까 받아주는 거지. 근데 너희도 참 양심도 없다. 애 셋 있는 집에 어떻게 이불 하나 더 보태겠다고 찾아와? 올케는 친정에 그렇게 기댈 곳이 없어? 아이고, 내가 이래서 그렇게 사람 잘 들어와야 한다고 반대한 건데 재수없는 게 들어와서 내 동생 홀딱 망해먹게 하더니 지 새끼도 나한테 떠넘기고. 아이고. 그 말을 들으면서 허벅지가 찢어져라 손으로 움켜쥐는 엄마 손을 보고 결심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 집에서 내가 군소리 없이 살아남아야 엄마가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모 집에서 그날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사는 게 녹록치 않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게 가방이나 학용품, 신발, 옷 같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차지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보다 1살 위인 고모의 딸, 제 사촌이 싹 가져가서 썼고 저는 사촌이 입고 쓰다 버린 것을 썼습니다. 그나마 구멍이라도 안 난 것이면 감사했죠. 게다가 한창 사춘기가 온 사촌 오빠들의 장난은 살짝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씻고 있는데 일부러 벌컥 문을 열고 도망간다든가 치마를 입으면 계속 아이스케키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싫다고 하면
오히려 고모는 저를 혼냈습니다. 기집애가 유순하니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귀한 우리 아들들 기를 다 죽이네. 너네 엄마 닮아서 남자 잡아먹을 쌍이야. 어디서 들이대고 개겨? 그리고 그런 날이면 제 밥은 늘 물 마른 밥 한 그릇으로 끝났어요. 찬밥을 물에 말아 놔주고 고모는 사촌들을 데리고 외식하러 나가곤 했거든요. 혼자 물 마른 밥을 꾸역꾸역 먹다 반찬이라도 좀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거든요. 세상에, 제가 반찬 꺼내 먹을까봐 싹 다 치우고 나간 거 있죠.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2번, 3번 반복되다 보니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겠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는 제 빨래만 통에 둔 채 하지 않아서 손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고모는 또 험한 소리를 하곤 하셨어요. 아이고 잘났다 진짜. 조그만 게 자존심만 귀신같이 살아서. 무릎 꿇고 빨래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걸. 이악 물고 지가 빨고 앉았네. 징그러. 아유 징그러 진짜. 영악한 건지 소름 끼치는 건지. 이렇게 저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욕을 먹는 이상한 삶을 1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구멍난 사촌 언니의 옷을 손으로 가려가며 하교를 하던 중이었어요. 멀리서 누가 저를 부르길래 돌아봤더니 엄마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고 제어하지 못한 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서러움이 가득 쌓였는지 대성통곡을 하다 그만 혼절까지 했지 뭐예요. 엄마는 놀라서 저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거기서 영양실조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옷은 버리기 직전의 것을 입고 있는 데다 신발은 또 그날따라 짝이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가방과 학용품도 죄다 사촌언니 이름이 쓰여진 버리기 직전의 것을 들고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엄마가 뚜껑이 열린 건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 배고프다, 빨래하니 손이 시려웠다, 걸레질하다 무릎이 까졌다 이런 말뿐이었거든요. 저는 병원에 누워있느라 그 광경을 보지 못했지만 엄마는 그 길로 고모에게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집을 쑥대밭을 만들었대요. 사촌 언니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엄마가 사서 보냈던 모든 옷과 가방을 다 꺼냈답니다. 사촌 언니가 겁에 질려 울고불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가위로 죄다 난도질을 쳐서 던졌다네요. 그리고 고모 머리끄댕이를 잡고 뒤흔들며 욕 퍼붓고 고모한테 제 병원비도 받아 나왔습니다. 아무리 대센 고모였지만 눈 돌아서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엄마를 이길 재가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날로 엄마와 함께 그 집을 나왔고 셋이 누우면 구를 수도 없는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빠는 그날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아빠에게 달려들듯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아빠에게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마 고모한테 다 풀지 못한 심정을 아빠에게 쏟아낸 것이겠죠. 그날 이후 엄마는 고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예 인연을 끊고 살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고모 싫다고 멀리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제가 학교는 옮기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모의 딸이 저와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거 아세요? 어린 시절에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 이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누가 한번 실수로 방귀를 뀌면 그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방구쟁이가 되고 누구 한번 울면 개놀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거지가 되었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잔뜩 독이 오른 사촌이 쉬는 시간마다 저희 반에 와서 절 이렇게 불러냈거든요. 야, 거지야! 엄마 아빠가 남의 집에 버리고 간 거지?
내가 왜 거지야? 나 거지 아니야. 네가 거지가 아니면 뭐야? 만날 내가 버린 거 갖다가 쓰던 주제에? 너 지금도 내 거 쓰고 있지? 그런 말을 하면서 사촌은 성큼성큼 반으로 들어와 제 가방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전 자신 있었어요. 엄마가 사촌 물건은 싹 다 버리고 죄다 다른 것으로 사줬거든요. 그런데 앞불싸 가방 한 구석에 나온 너덜너덜한 머리 리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전 생각도 못했는데 가방 구석에서 그게 나오는 순간 어린 마음에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게다가 기세등등하게 리본을 든 사촌을 보며 같이 온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네가 구멍 났다고 버리려던 거다. 세상에, 얘 진짜 거지네? 네가 버린 거 주워서 가지고 다닌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제 주변을 아이들이 뱅글뱅글 돌며 거지라고 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반 아이들도 그게 뭔가 재미있어 보였는지 같이 놀리기 시작했고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 학교에서 거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촌의 괴롭힘은 더 집요해졌어요. 쓰레기를 가져다 제 가방에 넣기도 하고 제 물건을 쓰레기통에 넣어 제가 주워들게 만들었죠. 물건을 꺼내면 그 순간 다시 놀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봐! 쓰레기통에서 물건 찾는 거지. 완전 거지 인정. 거지! 어린 마음에 억울함도 올라오고 속상했지만 부모님에게 티를 내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알까봐 집에 가기 전에 더러운 건 수도가에서 빨기도 하며 나름 애써 숨겼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아이들 눈에는 거지 아이의 몸부림으로 보였던 건지 놀림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책 읽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선생님들은 공평하고 좋으신 분들이어서 저는 거지라는 놀림 속에서도 늘 어딘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경필대회도 사생대회도 독후감 대회도 제가 없으면 수상자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자 점점 아이들 중에서도 저를 놀리는 걸 그만두고 친구가 되자고 다가오는 경우가 늘더라고요. 그럴수록 사촌의 놀림과 괴롭힘은 거세졌습니다. 아주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상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고모의 히스테리가 거세졌었나 봐요. 집에서 아주 사촌을 달달 볶은 거죠. 너는 내가 모자라게 키운 것도 아닌데 그깟 걸 하나 못 이겨서 이러고 벌벌거려? 나이도 네가 많아. 돈도 네가 많아. 그런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유, 모질이 상모질이. 그렇게 집에서 대차게 구박을 받은 사촌의 화가 어디로 뻗치겠어요. 저한테 오겠죠. 그렇게 고모로부터 시작된 악연의 사슬이 계속 돌고 돌아 또 돌았던 셈입니다. 나중에는 학교에서도 상황을 알고 몇 번 사촌에게 주의를 줬어요. 그럴수록 괴롭힘을 더 당하는 건 저였죠. 옷에 껌 붙은 것도 부지기 쓰고 일부러 제가 걸어가면 발로 모래를 차서 모래가 눈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래 사건 때문에 사촌이 절 괴롭힌다는 것을 엄마 아빠도 알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는 대노했고 그것 때문에 또 고모랑 한바탕 전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딸을 모욕한다며 길길이 날뛰던 고모는 학교에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뭐 끝내 사과는 안 하셨지만 말입니다. 당연히 집에서 혼쭐이 난 사촌은 더 악독해졌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야 이 모든 게 끝나려나 싶게 괴로웠던 어느 날 제 괴로움을 끝낼 영웅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어요. 그날도 발로 찬 깡통에 머리 한번 맞고 뒤에서 들리는 사촌의 거짓 소리를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걷고 있었거든요. 누가 절 부르는 소리에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였어요. 제 뒤에서 목청껏 거지라고 하며 쓰레기를 투척할 준비를 하던 사촌이 하얗게 질리며 얼음처럼 서버렸죠. 누가 거지야?
내 손녀한테 누가 감히 거지라고 해? 할아버지는 부모님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한번 오셨다가 딱 현장을 마주하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며 받아낼 거 다 받아내던 사촌이 얼어붙은 건 당연치사였죠.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촌이 진짜 경기하듯 울어제끼며 빌 때까지 길 한가운데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혼을 내셨거든요. 결국 동네 사람에게 연락받고 뛰어온 고모까지 싸잡아서 홍군형이 있는 대로 나고 말았죠. 끝내 고모와 사촌은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제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는 사촌이 저를 대놓고 괴롭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저를 동네에서 제일 컸던 마트에 데리고 가서 옷, 가방, 학용품까지 다 사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덕에 소위 사업 미천이 생긴 거였죠. 처음에는 수세미나 주방 기구 같은 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앞치마도 팔고 작은 살림 소품을 팔면서 품목이 늘었어요. 점점 품목이 늘다 보니 그제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보였다 하시더라고요. 트럭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농산물이나 과일을 가져다 팔기 시작한 건 제가 중3 때입니다. 그전까지 이런저런 아이템을 전전하다가 정착하신 거였죠. 긴 시간 쌓여온 고객과의 관계도 그렇고 엄마 아빠 성격으로 골라오는 물건의 질도 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옮겼던 방 2개짜리 월세집은 곧 전셋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세 식구에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생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은 셋이 모이면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당장 내일은 어떡하나를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는 모이면 내년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볼까, 다음 달에 가족 여행을 갈까, 이런 얘기를 나누며 웃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 하죠. 저희한테 잠깐 들렀던 행운은 문고리만 빼꼼 열었다가 다시 휙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방학을 며칠 앞두고 찾아온 불볕더위로 부모님이 며칠째 수박을 파셨거든요. 그냥 먹을 때는 몰랐는데 수박이라는 과일이 팔기는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잘 익은 건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쫙쫙 갈라져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좀 덜 익으면 당도가 떨어져서 팔 수가 없고요.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걸 애기 다루듯 애지중지 차에 싣고 팔 때도 조심조심 팔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손님들이 그걸 알아주나요? 막 두들겨 보기도 하고 가져가다 깨졌다고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튼 지금이나 그때나 진상은 많았죠. 그날도 아마 그런 진상이 저희 부모님 트럭에 왔던 모양입니다. 제가 하교하는 길에 항상 아빠 트럭이 있어서 깨진 수박을 얻어먹고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트럭 앞에 심상찮은 거예요. 후다닥 가봤더니 글쎄 저희 아빠가 어떤 남자 손님에게 뺨을 맞고 있는 겁니다. 야, 눈 있으면 보라고. 이게 수박이야? 단맛 하나도 없고 씨만 한가득이고 이런 걸 팔았으면 2배, 3배로 보상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야, 내가 돈이 없어? 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사과도 했잖습니까? 아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아빠에게 손찌검을 하며 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 이 밥버러지 같은 게 못 베어 먹어도 말귀는 알아들어야지. 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무릎 딱 꿇고 대가리 받고 내 신발 딱 붙들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걸 못해? 자기야, 그냥 가. 벌레한테 무슨 말을 그리 길게 해? 보아하니 등신이네, 등신. 처 맞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아! 이게 뭐야?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달려가 그 여자를 밀쳐서 쓰러뜨리고 아빠를 때린 그 남자의 팔을 물어버렸어요. 남자가 놀라며 팔을 휘둘렀지만 저는 절대 그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가 제 머리채를 잡고 떼어낸 후 뺨을 때려 쓰러진 후에야 팔을 입에서 놓았죠. 살점이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경찰이 달려오고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 가지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의 말에 일단 귀를 기울이고 돈 있는 자의 편에 먼저 서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린 시절 제게는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남자가 무서웠는지 아무도 아빠가 먼저 맞았다는 증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경찰이 본 건 제가 물어뜯은 남자의 팔과 제가 밀쳐 넘어져 생긴 여자의 타박상 상처였죠. 남자는 절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펄펄 뛰었고 결국 가진 것 없던 아빠는 행상 트럭을 팔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많은 합의금을 불렀거든요. 한 푼이라도 깎거나 안 주면 내가 저 기집애 평생 따라다니면서 폭력 쓰는 애라고 할 거야. 학교에 대자부 붙이고 취업하면 회사에 투 서놓고 결혼하면 상대 집에 이 흉터 보일 거니까 자식 앞길 받고 싶지 않으면 돈으로 메꾸라고. 사실 그때도 싸우면 그만큼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해서 그냥 주고 있자라고 판단하셨던 듯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우리 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물론 앞으로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한 템포 쉬고 하나 둘 셋 하는 습관은 들여야겠지만 우리 딸이 아빠 닮아서 불의를 못 참는 걸 어쩌겠어. 그리고 고마워. 그 상황에서 아빠 창피하다고 피하지 않고 싸워줘서. 아빠한테는 완전 천군만마였어. 아빠, 미안해. 고마워요. 아빠가 어떻게든 돈 벌 방법은 다시 찾을 테니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자. 알았지?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아빠한테 진짜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로요. 다행히 아빠는 그동안 쌓아둔 동네 인심 덕분에 한 가게의 귀퉁이에 노점을 하나 열 수 있게 됐습니다. 2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과일이나 야채를 갖다 놓고 팔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중학생이었지만 어떤 입시생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사설 장학금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신청하고 후원받을 길도 제가 스스로 찾았어요. 덕분에 저희 집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행상을 하며 차 수리비, 기름값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절약이 됐고 저도 집에 손 벌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만 살면 조만간 진짜 새 가족이 아파트 이사까지 갈 수 있겠다 희망에 부풀었던 그때였습니다. 행운은 다시 한번 저희 집 문을 꽉 닫고 도망갔어요. 엄마 아빠가 남의 가게 한 켠을 빌려 장사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 큰이모가 소개해준 계모임이 있었거든요. 원래 오랜 시간 친목 따지던 사람들만 하던 계모임이었는데 이모가 엄마를 억지로 넣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모임이 사기였더라고요. 게다가 이모 역시 중간에 모임이 사기였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엄마에게는 말을 안 한 거였습니다. 거의 마지막 개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엄마여서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엄마 순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 그날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던 시절이라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난장판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는 티를 안 내시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빠는 식탁에서 평생 드시지 않던 소주를 한 병 부여잡고 드시고 엄마는 바닥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엄마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엄마 바로 앞 개원이 혼비백산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해줬대요. 엄마 역시 너무 놀라서 이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모가 글쎄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분이 가게까지 일찍 접고 이모 집으로 찾아갔었대요. 거기서 이모가 개원들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힌 채 휘둘리고 있었다나요? 너 알고서 우리 끌어들였지? 어쩐지 네가 갯돈 타고 자꾸 돈 붓는 게 늦어지고 빠지고 그러더라. 야, 너도 한패지? 나도 몰랐다고. 나 진짜 몰랐다니까. 내가 알았으면 내 동생부터 뺐겠지. 그래도 자기들은 반이라도 건졌잖아. 걔는 지금 다 털렸어. 동생 피해 다녀야 할 판이라고. 엄마는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기도 같이 이모한테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었대요. 근데 핏줄이 뭔지 거기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조리돌림 당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언니 편을 들고 싶더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아빠가 그러더라고. 그냥 가자고. 아니 왜? 거기서 네 이모 멱살 잡고 흔들다고 이미 없어진 돈이 나와. 돈이 나온다면 나도 가서 잡았지. 그런데 안 나오잖아. 괜히 네 엄마만 언니 잃고 돈 잃고 사람도 잃느니 그냥 돈만 잃는 걸로 끝내자 하는 거지.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상함을 숨기지 못하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엄마가 얼마 전부터 들떠서 계속 그랬었거든요. 갯돈 타면 일단 집도 좀 옮기고 2년 뒤 저 대학 가면 등록금이랑 4년 학비 저축해둘 거라고요. 엄마의 그 모든 꿈이 다 사라졌으니 두 분 다 막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알았어, 아빠.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지 뭐. 대신 나 다음 달부터 학원 안 다닐래.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스카이 준비반도 그만둘래. 뭐? 아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요즘 네일아트 이런 거 배우면 취업도 쉽고 창업도 할 수 있대. 나 네일아트나 애견 미용 배워서 돈 벌려고.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아빠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언성 높이는 법이 없던 아빠가 진짜 버럭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평생 아빠 보지도 마. 아빠는 네가 인류대, 명문대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 나이 때 놓치지 않고 해야 할 걸 하기를 바라는 거지. 일찍 돈 벌면 좋을 것 같아. 제대로 배워야 할 때 배우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아.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해. 아빠 엄마 때문에. 아빠 그 꼴은 못 본다. 안 돼.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한 후 아빠는 새벽에는 배달,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가게,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엄마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게를 닫고는 몇 시간씩 요양보호사 일을 하셨어요. 두 분이 일을 늘리고 돈을 더 벌면서 저한테는 공부만 하라고 하셨죠. 반항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 아빠를 돕는 건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 가는 길 뿐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회 장학금까지 받고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집에도 보탬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저 진짜 대학 4년간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앞으로의 인생에서 그때만큼 살 수 있냐고 누군가 물으면 절대 못한다고 고개를 저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인지 성적도 좋았고 인턴 기회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추천서를 잘 써주신 덕에 꽤 괜찮은 외국계 회사 인턴을 하다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어요. 취업 후의 세계는 마치 전혀 다른 우주로 이동을 한 것처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가장 말단으로 인턴을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많았고 제가 속하지 못했던 세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엄마 아빠가 불쌍하고 부모님께 미안해졌어요. 저는 살면서 소고기로 장조림을 한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집이 워낙 가난했으니 고기는 늘 조금 사다가 구워 먹거나 찌개로 먹었으니까요. 그나마 한 번씩 장조림을 할 때는 동네 식육점 아주머니가 팔다가 남은 뻑뻑한 돼지고기를 주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엄마가 간장에 다시 국물 자작하게 끓여 돼지고기 장조림을 해주셨거든요. 소면은 많이 먹어봤지만 고급스러운 장국물에 고추냉이 풀어먹는 정통 메밀은 회사에서 처음 먹었습니다. 숯불 화로에 한 명씩 구워 먹는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도 살아 숨쉬는 머리와 함께 나오는 회도 다 처음이었죠. 그래서 처음 회사 들어가고 한 2년 정도는 매주 주말 엄마 아빠 모시고 그런 데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비싼 걸 어찌 먹냐고 하셨던 부모님이 제 고집으로 몇 번 경험하시더니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역시 딸밖에 없네. 엄마가 무슨 복으로 말년에 이 좋은 걸 먹으며 호강을 하니? 그렇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 식구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이라는 것도 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던 날 엄마 표정을 잊지 못해요. 제 귀에 대고 혹시 비행기 탈 때 신발 벗냐고 물어봤던 소녀 같은 얼굴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소소한 것들이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행복이었던 거죠. 그렇게 2년 정도 진짜 열심히 부모님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도 부모님 주변에도 제가 효녀라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하긴 회사 사람들이 가끔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이랑 어디 가요? 부모님이랑 뭐 먹으러 가요? 그랬으니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외국계 회사에서 돈 잘 벌고 부모님도 잘 챙기는 여자, 사치 같은 거 모르고 검소하게 돈 잘 모으는 여자라는 인상이 박히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는 거의 중매쟁이에 빙의 된 것처럼 적극적이었어요. 야, 진짜 내가 지금 남친만 없었어도 바로 내 거 하고 싶은 사람이야. 일단 애가 부자로 자라서 구김이 없어. 근데 또 은근 검소하다. 너한테도 자기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100번 강조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그러냐? 너한테는 다 말해야지. 만나봐. 사람은 진짜 좋아. 내 남자친구 선배인데 너희 둘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남친이 더 난리라니까. 그렇게 등 떠밀리듯 만난 사람은 친구 말대로 꽤 괜찮더라고요. 친구가 충고한 대로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미리 듣지 않았으면 상상도 못하게 검소하고 평범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인격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닌 듯 하더라고요. 말을 하다가 쓱 끝을 흐리기는 했는데 저랑 같은 야반도주 비슷한 경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전부 속내를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서로에게 물이 들어갔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프로포즈도 검소했습니다.
평소 걷는 걸 좋아하는 그와 제가 한강변을 걷는데 갑자기 우뚝 서서 이러더라고요. 나 앞으로 너랑 계속 같이 걷고 싶어. 그런데 이제는 걷고 나서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살면서 계속 같이 걸어줄래?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얇은 반지 하나 끼워주더라고요. 큰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고 두껍고 번쩍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그 사람다워서 좋았습니다. 그날 저는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사실 연애하면서 집안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시부모님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도 인사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부모님과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은 온 집에 사랑이 가득 차 있네. 그건 조금 부럽다. 당신 집은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 사실 내가 그동안 못한 말이 있는데 오해 말고 들어줘. 뭔데? 무슨 말인데? 우리 집이 좀 잘 살아. 아니, 일반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좀 더 많이 잘 살아. 뭐 물려받고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갑작스레 큰 돈을 버신 케이스거든.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 여기저기에서 돈으로 하도 무시를 많이 당하셔서 지금도 사실 돈이 최고이신 분이야.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환산하시거든. 아, 그렇구나. 전혀 티를 안 내서 몰랐네. 그래서 아마 자기 만나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실 거야. 그리고 무시하실 수도 있어. 미리 사과를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악의가 있으신 건 아니야. 그냥 오랜 세월 마음에 박혀있는 자격지심이 폭발하시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빠 만나고 기분이 나빠도 그냥 넘어가줘. 저는 마치 선전포고 같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전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속물 그 자체이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관상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이게 제가 인사를 드리자마자 처음 날아온 말이었거든요. 작은 가게 하십니다. 작은? 아이, 그 작은 게 얼마나 작은 건데? 진짜 쥐똥만 하다는 거야? 아니면 시총 50억은 되는데 검소하게 말하는 거야? 정말 작아요. 한 달에 매출 4,500 정도 나오는 3평짜리 가게거든요. 500? 아이, 그거 한 끼 고깃값도 안 되는 거를 한 달 내내 본다고?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표정은 안절부절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계속 자기 아버지를 툭툭 쳤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아이, 내가 내 입을 열어 말도 못하냐? 하여간 벌써부터 잡혀가지고는 왜 내 말 하는데도 돈 내고 해야 해? 아이, 그럼 얘따 돈 받고 내 말 들어라. 세상에. 그러면서 남자친구 아버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꺼내 제 앞에 던지듯 밀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지불했으니 저는 귀를 열라는 거였죠. 남자친구가 펄쩍 뛰면서 저를 그냥 끌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간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진짜 너무 미안해. 우리 다음에 다시 나를 잡자. 내가 우리 아빠랑 얘기를 좀 하고. 미안해, 자기야. 그렇게 저는 그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냐고 묻는 부모님 질문에는 대충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 밖에서 결국 한번 만나기는 했는데 그날 밥 먹고 오면서 소화제를 3개나 먹었다니까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몸둘 바를 모르고 미안해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견례도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상견례장에서는 절대 험한 소리, 이상한 소리 못하시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디 믿을 수가 있나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주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결혼에 반대해서 파토내고 싶은 사람 태도였어요. 외국계 회사 다니면 이 외국인들 많이 만날 텐데 몸 조심은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장가 못 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떨거지 주렁주렁 달린 집에 장가를 가? 나이야 모르면 좋지. 거지 3대는 나라님이 와도 구제가 어려운 법인데 부모의 자식까지 빈궁이 한가득이구만. 너희 자식아, 사랑에 눈 멀어서 남의 집 종노릇하러 가지 말고 정신 차려. 아버지, 거기 바깥 양반, 사돈도 아니니 사돈이라는 말도 과하고 내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마쇼. 원래 애비가 못나서 업보가 한 바가지면 그걸 또 자식이 받아서 이어받고 그런 게 이치니까 내가 뭐 제가 미워서 이러겠소. 여자야 뭐 그저 자기 관리 잘하면서 집에서 남편 보필 잘하면 되는데 그 용도가 썩 나쁘지 않으니. 그런데 원 뒷배가 너무 구려. 기댈 구석은 아니어도 무너질 쓰레기는 아니어야 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깝게 듣지 마시고 살면서 이렇게 진지한 충고 듣는 것도 쉬운 일 아니니 감사하시고. 암요, 그렇죠. 제가 언제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충고를 듣겠습니까? 다 제 딸을 좋게 봐주셔서 절차탁마의 심정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저 지난 세월 허망하게 살아와 제대로 딸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죄송할 뿐이죠. 그 보면 없이 사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걸 보니 내가 요즘 아주 불쾌하고 말세다 하는 게 왜 없는 놈들이 더 드세게 달려들어? 뭐 치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거야? 하여간 꼴값지도 않아서 이렇게 주제를 알고 납작 끼면 콩고물이라도 얻을 것을. 암요, 그렇죠. 당신 뭐해? 어서 감사 인사드리지 않고. 하려고 했죠. 감사합니다. 어미로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순간 저희 엄마 아빠가 둘 다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저자세로 둘이 굽신거리며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 그래도 좀 돈 좀 쓰면서 떵떵거리고 살 테니 그걸 바라는 건가 싶었고요.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그러셨거든요. 엄마는 우리 딸이 가난의 고리를 끊고 훨훨 날아가면 좋겠어. 엄마, 이게 무슨 가난의 고리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면 엄마 아빠 버려도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는 우리 딸이 넉넉하고 행복하면 좋겠어. 어이구, 쓸데없는 소리. 제 부모 버리고 돈 쫓아가는 후레자식 만들려고? 난 절대 싫으네요. 순간 장난처럼 했던 그 대화가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저히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엄마 아빠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멀뚱히 듣고 있는 싹통 바가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결혼을 없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일어나려는 찰나 엄마가 저를 끌어안쳤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시더라고요. 좀 참어. 조금만 더 참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라는 엄마도 이미 참으며 굽신거리고 있는 아빠도 다 싫었어요. 뒷일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벌떡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한 무리의 성난 남자들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왔어요. 구중 대장인 듯한 사람이 뛰듯이 달려들어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자식 그래. 그 상판떼기 여전하구나. 너 잘 만났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암. 아니 이게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덤벼? 감히 지금 나한테? 그러면 내가 멱살 잡이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잡겠냐?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떨떨한 저나 남자친구와는 달리 제 부모님 표정은 몹시 평안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후련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25년 전 엄청나게 큰 사기를 친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었죠. 건설에 투자, 고위 공무원까지 엮인 큰 범위의 사건이었고 피해액과 피해자도 엄청 컸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아빠와 엄마는 그 피해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하며 사기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 행각 이후 3년 정도 지난 후부터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아주 야물게 숨어 있었지. 넌 이제부터 지옥이야. 아주 딱 기다리고 있어. 남의 돈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귀족처럼 사셨나 봐. 아이고, 이 배 나온 것 봐라. 이게 다 우리 돈으로 채운 지방이지. 앞으로는 쫄쫄 굶게 될 거야. 뭐 걱정은 마. 이 지방만 가지고도 3년 3개월은 배부를 것 같으니까. 뭐야, 너희들이 어떻게? 네 놈이 돈에 눈이 멀어. 등친 사람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 못한 죄지 뭐. 그래, 내 투자금이랑 건설자금 싹 들고 날더니 그렇게 번 더러운 돈으로 내 딸을 무시해? 에라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빠는 팔을 번쩍 들어 예비 시아버지의 뺨을 힘껏 날렸습니다. 저 아빠가 사람 때리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놀라서 말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 옛날 수박 하나로 시비 털릴 때도 맞기만 했지 반격 한번 하지 않던 아빠니까요. 그래서 그 한 방에 얼마나 긴 세월에 한이 담겨 있는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얼떨떨하게 예비 시아버지가 드잡이 당하시는 걸 보고 있으니 옆에서 엄마가 슬쩍 말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외국에 나가 있었나 봐. 돈은 죄다 한국에서 처자식이 쓰고 저 인간은 외국 나가서 살았던 거지. 엄마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남자친구의 말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빠가 계속 외국에 계셔서 뭐 아빠 만나러 한 번씩 방학 때 해외 나가고 그랬지 뭐. 한국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셨거든.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많다고. 그래서 늘 엄마랑 내가 나갔어. 알고 보니 그게 해외로 도망을 가 있던 거고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보러 나간 얘기였던 겁니다. 그 얘기를 떠올리고 황당한 얼굴로 남자친구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친구는 머리를 부여잡고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후두려 맞는데도 말릴 생각도 않고 말입니다. 곧 경찰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중 한 형사와 아빠가 인연이 있는 듯 뭔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형사의 손에 시아버지는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셀쭉하니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도 굴비엮여 나가듯 따라갔죠. 몇몇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피해자들은 우르르 뒤쫓아 나갔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마련했던 자리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고요. 그제야 저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물어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안하다. 아빠가 돼서 딸의 큰 인생 고비마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놈을 내가 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 아주 미꾸라지 같은 놈이거든. 아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 한국에 들어와 비비적거려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저놈이 몰랐던 게 있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되는데 멍청한 놈. 하긴 주변에 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돕는 사람 하나 없이 다 배신해서 떠나갔으니 누가 알려주나. 자업자득이지. 아빠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네가 두 번째 만나고 와서 사진 보여줬잖아. 이런 인상이라고. 돈 더럽게 밝힌다고. 딱 보니 알겠더라. 지난 세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얼굴이라. 그러면 아빠 일부러 만날 기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이 아빠가 돼서 우리 딸을 이연대 이용이나 하고. 아, 다행이다. 난 아빠가 저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이상한 말 듣고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내가 아는 아빠는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러시지 하고. 어이구, 아빠가 그럴 사람이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도망가지 못하게 밖에서 지키고 설 시간도 줘야 하고. 그래서 시간 끄느라고 그랬지. 엄마는 아빠 얼굴 딱 보니까 알겠던데 아주 즐기더만 뭐. 나도 알고 봤으면 즐겼는지 아닌지 알았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 게다가 아빠가 화장실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둥 이상한 소리해서 더 마음이 쪼였단 말이에요. 저는 투정처럼 엄마 아빠에게 퉁박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가 달라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먼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뜨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의 남자친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가 정신이 없는 듯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았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아니 그 사기꾼이 남자친구 앞으로 꽤 많은 재산을 돌려놓았더라고요. 저기, 아버님이 손해보신 건 내가 받은 거랑 앞으로 벌어서 차츰 갚겠다고 해줘. 대신 고소 취하만 좀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일은 부모님 대해서 끝나는 걸로 묻어두고 우리 세대는 그냥 다시 시작하자. 자기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랑 장인 어른 사연이 얽힌 거잖아. 우리는 좋았잖아, 어? 사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여기저기 축적해 놓은 재산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는데 도저히 남자친구가 모를 수 없는 재산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계약서에 세금 내역까지 아버지의 재산에 깊이 관여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경찰 말에 의하면 중학교 시절 해외로 3년간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이미 돈의 출처를 알았대요. 유학 간 곳에서 어렸을 때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멱살을 잡으며 이랬다나 봐요. 너희 아빠가 우리 집 돈 다 들고 날았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큰아빠 계신 이 나라에 와서 하루에 15시간씩 빨래하고 다림질해. 내가 너 여기 있다고 다 말할 거야. 너도 너희 아빠도 이제 다 끝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얘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했는데 바로 현지 코디네이터가 왔더래요. 진짜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짐을 꾸려 바로 그 나라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답니다. 그 친구가 말한 게 진짜라는 것을요. 이후 다른 나라에서 2년간 더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암묵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큰 후에는 부모님이 몰래 나누던 얘기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요. 하지만 매해 자기 입으로 쌓이는 재산을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알고 보니 부잣집 아들 티 안 내고 살았던 것, 겸손한 척했던 건 본능적으로 구린 돈을 들키지 않기 위한 거였고요. 남자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몰랐다며 발뺌을 하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전 있는 정 없는 정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 얼마 안 남기고 헤어졌으니 당연히 너무들 궁금해했죠. 숨길 것도 없으니 솔직하게 다 말해줬고 몇 달 뒤 남자친구, 아니 전 남자친구의 원망 어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사회생활 완전히 끝났다나요? 어쨌건 그 전화를 끝으로 저랑은 완전히 인연이 끊겼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해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부터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동갑내기인데 서로 너무 잘 맞아서 몇 개월 친구로 지냈거든요. 제가 헤어진 이유도 다 알고 전 남자친구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을 때 대신 나타나 내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랑 요즘 슬슬 진지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특히 저랑 저희 부모님에게 엄청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미래를 그려보는 중이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